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 대책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자리에 전국농민회 총연맹 회원 10여 명이 항의 시위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관세율 보고 장소에 갑자기 계란을 던지며 뛰쳐들어온 건데요. 전농회원들은 어젯밤 농림부가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고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이 이보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지만 전농회원들은 회의장에서 침묵 시위 벌이면서 농림부의 보고도 약 40분간 중단됐습니다. 앞서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관세율은 WTO 협정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513%로 산정해서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의 검증에 치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승주의 뉴스트라다무스 9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와 함께 알아보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이슈 분석 시간에는 이강윤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전 2시부터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추천단 회의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 참여했죠? 일단 추천단의 구성을 이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 전직 당 대표들이 포함된 상임 고문단 그리고 원내대표단 19대 국회 부의장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직 당 대표 등 상임 고문단에는 이 권노갑, 김원기, 김한길, 문재인, 문희상, 신기남, 이부영, 이해찬 그리고 정동영 상임 고문 등이, 또 국회 부의장단에서는 이석현 현 국회 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단에서는 이 원혜영, 박기춘, 박지원, 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제가 지금 회의장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다 왔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중에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새정치연합의 기조는 가급적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새 비대위원장을 뽑자는 것입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으로 당이 많이 어지러워졌고, 또한 되도록 빨리 새 비대위원장을 세워야지 이 원내대표단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뽑힐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이 내년 초 전당대회 경선 룰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등등을 둘러싸고 이 경선 룰 결정 과정에서는 늘 잡음과 파열음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총선, 이어지는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역 위원장들 선정 작업도 이번에 뽑힐 비대위원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새 비대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 이런 보관 내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새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선임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참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선임 방식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번에는 추천단이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는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카톨릭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그러니까 비밀 투표로 하는데 만장일치 인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예, 여기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작업은 아니니까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이 되면 의외로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새 비대위원장을 뽑게 된 이유가 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내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그런 사실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안정적 리더십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정적 리더십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새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또 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이제 거명되고 있습니까? 일단 당내 중진에 속하면서도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 대체로 이석현 국회 부의장,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원혜영, 유인태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이 문희상, 오선의 문희상 의원인데, 예. 오늘 오전에는 이 문희상 의원 급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 중진들이 이 물밑에서 문희상 의원을 추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루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비대위원장직은 선출직이 아니라 일종의 임명직입니다. 예. 원내대표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추천단 회의체에서 추천을 하면 이를 박영선 원내대표가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인데, 물론 의원총회가 열리긴 하겠지만은 추인을 위한 절차는 아니고요. 예. 오전에 박수현 원내대변인한테 이런저런 상황을 물어보니까 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거기서 어떤 허락을 득하거나 이러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 소통 차원에서 만약에 일찍 마무리가 되면 의총도 이어서 열리지 않을까라는 정도 예상하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이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전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원내대표 재협상안으로 가능성을 한정하고 또 조사위 수사권 기소권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이 허물어가면서까지 새정치연합과 협상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이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당무 복귀에 맞춰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기보다는 야당의 조속한 의사일정 수용을 촉구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에 나서고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말로 상임위 단독 운영 의지를 재확인한 뒤에 야당도 오늘부터라도 상임위 활동에 앞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어제 정해진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도 현실적으로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문제로 협상의 폭을 좀 좁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오전에 당내 몇몇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도 대화를 나누고 예. 오늘도 계속 대화를 이어갈 거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참 좀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은 박영선 네. 원내대표는 일단 강대강 대치도 불사한다라는 그런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을 향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그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교감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표한 겁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담뱃값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및 간접세 인상 방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증세를 위해 단독 국회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2005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담뱃값, 소주값을 인상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당시 이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절망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을 공식 의결하고 보수혁신위를 오늘자로 출범시켰죠. 그렇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내정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으로 의결을 받았고요. 김영우, 김용태, 조혜진, 황영철 의원 그리고 안형환 전 의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위촉이 됐습니다. 예.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 특징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김문수기의 핵심으로 분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진영을 향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어온 김용태 의원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게 주목됩니다. 그리고 친이명밖에 안형환 전 의원이 위원으로 기용된 점에도 눈이 갑니다. 어느 무로 보나 이번 보수혁신위는 이 김무성 중심 내지는 비박 중심으로의 여권 권력지형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박영선 위원장이 당무복귀 기자회견을 할 때 네. 국회 도서관에 안희정 충남지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몇몇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사례 발표차 국회를 찾은 건데 분위기가 남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현재 많은 언론이 차기 내지는 차차기 이 대권 잠룡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도가 어떠하든 일각에서는 이 안 지사를 문재인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요.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은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희정 지사를 이 친노 분열이나 이합 집산의 한 축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그것도 공교롭게도 박영선 위원장이 복귀 기자회견을 하는 어제 하루 중에 가장 큰 정치 일정이었죠. 박 위원장의 그렇죠. 기자회견은. 예. 바로 그 시점에 국회를 찾은 겁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안희정계로 분류되는 이 원내 대변인 박수현 의원, 그리고 홍종학, 김민기, 오영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예. 같은 시각 박영선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치러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아주 많은 취재 인력이 이 국회 도서관 앞에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리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그 시간에 이 기자회견장, 박 원내대표 기자회견장은 안 가고 이 국회 도서관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취재진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서 기자들이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불신과 혼란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방문을 잠그는 식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관해선 새정치연합이 잘할 수 있도록 이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야당의 역할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비교적 조심스럽게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예. 앞서 그 분위기를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토론회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 당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 참석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일단 문재인 의원이 제일 먼저 행사장을 찾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 원혜영 의원, 유인태 의원, 추미애, 양승주 의원, 또 장병완 전 정책위 의장, 김경협, 신기남 의원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정세균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권 잠룡이자 이 내년 초에 등극할 이 새정치연합 새 당 대표 후보들, 즉 당권 주자들입니다. 유인태, 원혜영, 추미애 의원 등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될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들었던 인물들이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어제와 같은 시점에 이렇게 폭넓게 당내 중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인사가 새정치연합 내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원내외 많은 인사들이 자리를 찾았고, 이들 중 덜어는 안희정 지사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의 경우 친노라기보다는 범친노 정도로 계파 분류가 되는데, 알고 보면 2008년에 안 지사가 출소 뒤에 최고위원이 되면서 정치 재개를 할 때 당 대표였고요. 안희정 지사에게 충남지사 후보 공천장을 건넨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영선 위원장의 기자회견 장면하고 여러모로 묘하게 대비가 되면서 얘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 축사에 나선 중진들이 안 지사를 새정치연합의 희망이라거나 심지어 이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된다, 그대로 가시라, 잘하고 계신다, 이런 식의 좀 뼈있는 덕담으로 자꾸 축 펴 세우니까 안 지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내내 문재인 의원이 가만히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게시판에 문광님께서 김효진 PD 고생 많으시다고 힘내시라고 또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는데. 문광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화제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노란 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소식 알려주셨잖아요. 네. 교사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군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교조도 물론 즉각 반발했는데요.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공동 수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박춘혜 씨는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금지한다면 노란 목걸이와 노란 팔찌 등 그런 풀세트를 차고 학교에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씨는 주변 동료 교사들 중에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교사가 없다며 이번 교육부의 공문에 대한 교사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교사인 박효진 씨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노란 리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추가 입장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우리 부의 조치 사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모든 학교 앞 1인 취임 및 단식에 대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금지 조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리본 달기는 세월호 애도를 위해 개인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세월호 실천 주간에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벤트성 활동인 학교 나무 한 그루의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에 대해서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 및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달라고 한 사항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본심이 정말 이 하나의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었는지는 의심이 드는데요. 예. 그제 논란을 일으킨 노란 리본 금지 공문에는 전교조의 이 활동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비판 여론이 일자 오해였다고 둘러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부진이 전원 사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새벽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어제 새벽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 및 가족대책위 위원장단 등 총 9명이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해당 사안을 두고 어제 오후에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회의 결과 이 같은 자진 사퇴 의견을 밝힌 겁니다. 예.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관련자 5명은 경찰 조사 및 진술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되 관련자 및 의원장단은 연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어제 오후 6시쯤 이같이 밝힌 뒤에 의도가 어찌됐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이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던 가족대책위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새로운 위원장단 등 집행부 재구성을 위해 오는 21일 이번 주 일요일에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각 반 대표자들이 모여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또 풀어야 할 과제를 담은 책을 출간했는데 무엇입니까?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해경의 부실한 초동 대응 등 10가지를 꼽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변은 오늘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여는데요. 유가족들에게 책을 증정하고 또 저자와의 대화,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4.16 세월호 대참사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가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짚어내어 철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덮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밝히고자 한다며 또한 대통령의 주장이 유가족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협박하는 너무도 철면피한 거짓임을 반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 원으로 편성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증가폭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예. 하지만 세입은 올해보다 3.6%만 증가해 예상보다 10조 원 적은 382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내수와 경제 활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에 올해보다 8.5% 증가한 115조 5천억 원을 배정했는데요. 처음으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보다 2조 4천억 원 늘어난 7조 6천억 원이 책정됐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 60만 원 정도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에 14조 6천억 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14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 당초 계획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8조 1천억 정도가 늘어서 33조 6천억으로 증가하고 국가 채무도 43조 1천억 원이 늘어서 570조 1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20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 원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보다 예산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는다는 대목이 주목이 되는데 참여연대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죠. 예, 참여연대는 오늘 정부의 내년도 대폭 증액 예산과 관련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 전망과 여전히 불투명한 세출 구조 조정,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참여연대는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개편과 세출 구조 조정이 생략된 경기 부양을 위한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세입 전망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3.6% 증가한 221조 5천억 원을 제시했지만 만약 내년에도 8조 5천억 원의 세수 부족이 재현될 경우 올해 대비 3.6%가 아니라 6.5%가 증가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목표했던 세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가 3.6%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예. 참여연대는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그간 세입 세출외로 운영되던 스포츠 토토 판매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 적립금을 편입해 정부 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세수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서민 증세가 아닌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중심으로 조세 정의와 형평성, 담세 능력에 기반한 획기적인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자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예.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관세율 513%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새정치연합 이를 식량주권 포기로 규정을 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쌀 관세와 관련 법제화가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 대변인은 정부가 쌀 관세화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관세율을 결정했다며 정부의 고율 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서 완벽한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단 513%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요. 이건 정부가 결정한 내용일 뿐 다른 나라와의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농민단체 회원들도 정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김영호 전국 농민의 연맹 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회장에 들어와 계란과 고춧가루를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쌀 전면 개방을 중단하라, 농민을 속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또한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이 이번에 결정된 513%보다 더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했고요. 검찰도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포기 시에 떠안게 될 부담과 사회적 비판, 내부의 반발 등을 의식하면서도 항소 시에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판결 직후에는 항소 여부를 바로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예. 하지만 결국 항소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항소 이후로 통상적인 사건처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 기한은 18일 오늘까지였고요. 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은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한 뒤 20일 뒤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항소 이유서가 나온 이후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캐디의 경찰 진술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매 홀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진술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여성은 라운딩을 하는 중간에 참다 못해 무전기를 이용해 캐디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골프장 측은 9번째 홀에서 이 여성을 남성 캐디로 교체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의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정황과 진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5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2시 34분입니다.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이강윤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강경 선회로 전국이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권 상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주 절묘한 그 타이밍에 마치 이런 비유가 너무 강할까요? 먹잇감이 약한 상태로 고립된 채 노출되어 있을 때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드는 포식자라고나 할까요? 예. 타이밍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장 큰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었죠. 새누리당에게. 2차 협상안,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 선으로 야당이나 유가족들은 수용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선을 그어버렸죠. 그러니까 설령 이 관련해서 다시 추가 협상이 벌어진다고 해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줬는데 그것을 벗어날 여당이 과연 있겠습니까? 예. 지금의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운신의 폭은 완전히 막혔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일단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법안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세비 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여당에게는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단독 처리할 건 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오늘 지금 국회 정보위는 여당만이 참석해서 반쪽으로 열리고 있고요. 물론 정상 운영이야 될 수가 없지만은 의사일정 합의라는 게 국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밀어붙여버리니까 야당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소집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통상위원회, 외통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지금 여야가 함께 북한, 중국, 러시아 그 접경 두만강, 압록강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시차를 떠났습니다. 여기에는 야당 위원들이 참여는 했는데 대개 이런 것들에는 또 야당 안 빠집니다. 물론 또 한반도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보니까 어쨌거나 국내에서 열리는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반쪽으로나마 새누리당 단독으로 활동을 시작은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회 운영을 새누리당이 여차직하면 단독으로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제 그제 청와대로 대통령이 여당 수뇌부를 불러서 강하게 주문도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바른 바로 대응인 것이고요. 정의와 국회의장도 화답을 했죠. 26일 단독 상정해서라도 91개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의사 밝혔고요. 그러니까 정국은 그동안 대통령의 오랜 침묵 끝에 화요일 날,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방송을 했던 날이군요. 그 국무회의에서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 놓으면서 급반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이 일방통행식으로 가버리면 벼랑 끝으로 치닫는 건 불가피한 일이니까요. 예. 당분간은 우선 현재 야당의 전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곧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냉랭한 기운은 한동안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강공을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당이나 청와대가 섬세하게 따져봤는지 예. 이거 정치에서 기본인데 다시 그런 기본적 질문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질서 있는
퇴진 또는 퇴각, 그리고 최소한의 명예를 확보해주는 그런 퇴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박영선 대표가 어제 복귀하면서 짤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다 전에 들으셨을 거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리더십도 상실된 상태고, 리더십이 없어졌으니까 이른바 이제 리더를 옹립하면 그를 뒷받침하고 밀어주고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꼭 정치에서 리더십만 말하는데 정상적으로 옹립되거나 추대되거나 선출된 리더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따라주고 뒷받침하는 그 팔로우십도 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뽑아놓고 밑에서 흔들어버리거나 그냥 당신 혼자 잘해보시오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거는 일체감 있는, 그리고 정권 획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정당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미 정치적 내상을 많이 입은 데다가 탈당론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타가 돼서 어쨌거나 당을 버리고 나갈 생각을 했던 건 아니냐. 그것 때문에도 많은 상처를 또 한 번 입었기 때문에 박영선 대표로서는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수행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선에서의 수행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만 다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후임 원내총무가 뽑힐 때까지의 그냥 그 기본적인 책무만 하는 것이지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무엇을 도모한다거나 무슨 돌파구를 찾기에는 일단 본인에게 힘이 실려있지 않다. 예. 팔로우십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리더십의 상당 부분을 까먹은 측면도 있어서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뽑혀질 때까지 일정 부분 아주 시한부 제한적인 대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번에 정치적 상처를 입었지만 이게 곧 정치 생명의 폐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여전히 훌륭한 정치적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동안 이미지도 좋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만지는 과정에서 좀 민주적이지 못했다. 이런 점이 큰 오점으로 남겠죠. 앞으로 중요한 계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본인의 향후 역할 이런 건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앞서 코너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거명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오전 최근까지 나온 뉴스 이렇게, 그리고 저도 지금 여의도에 조금 알아보고 했는데 문희상 고문으로 단일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27인에 굉장히 많죠. 그 130명이 총 지금 새정치연합 의석인데 당 대표를 지냈거나 원내대표, 대선 후보 이런 걸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27인 고문단이라고 늘 상설기구는 아닌데요. 예. 선수도 많고 또 조그만 계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얘기들을 쭉 하다가 처음에 거론은 몇 명이 됐죠. 이석현 국회 부의장, 유인태, 원혜형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문희상 5선 의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공동 상태였던 당을 맡아서 한번 또 이런 비대위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으로 아마 단일 만장일치 추대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빠르면 내일쯤 의원총회에 보고를 해서 인준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어쨌거나 지금은 당을 대표하고 있는 게 박영선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그래야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능력보다는 무난함, 그다음에 계파에 치우치지 않음, 그러면서도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은 좀 있어서 더 이상의 분열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아마 문희상 의원이 이렇게 거론되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또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특별법 등 전국 현안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새정치연합의 새 지도부 손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상력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예. 리더십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강한 팔로우십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 지도부에서 찾기는 힘들죠. 현 지도부라고 해봐야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제 수석 부대표단, 그 다음에 대변인 몇 명 정도인데, 그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실무 차원의 것이고, 리더십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비대위원장이 직접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역할은 물론 원내대표가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장을 일단 뽑고 조만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전권을 위임받은 협상 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새누리당은 협상에 대해서 대단히 강고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선을 딱 그어준 그 안에서밖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 단단한 돌멩이 같은 새누리당을 견인하거나 어떻게든 아무튼 협상에서 밀고 당기거나 또는 추동해내는 힘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현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로는 뭘 기대하기 힘들고 저쪽 새누리당에서도 카운터파트인 새누리당에서도 박영선 체제는 이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 들어올 체제하고 얘기를 해나가야 할 텐데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란 서로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짧게 요약하면 그렇죠. 새누리당, 한나라당부터 따져서 세 번째 집권 자신할 수 없다. 즉 2017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그때 지금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이어서 2017년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보수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장을 맡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나 김무성 대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가 싸울 시간이 없다.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세 번째 집권 자신할 수 없다. 나랑 김무성 대표 싸울 시간 전혀 없다. 딱 이 두 마디인데 그러면서 당 상향 공천이니 오픈 프라이머리니 등등등 해서 혁신하면 늘 나오는 그 기본 메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시 한번 강조했고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교적 개혁적인 인물로 칠 수 있죠. 원래 출신이 노동운동 하다가 변절 시비를 남기면서 여당으로 들어갔지만 어쨌거나 경기도지사를 2번을 역임하면서 선출해서 상당한 득표력도 확인을 했고 분명한 여당 정치인 치고는 그나마 합리적 보수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측의 정치인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김무성, 김문수 이 두 사람의 페어플레이 경쟁이 앞으로도 펼쳐진다면 당분간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제1야당의 형편은 지금 대단히 안 좋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래서 초반부 지금 벌써 2017년 대선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당 내에서 누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느냐 그 관전 포인트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되고 김무성 대표와 그러니까 둘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지만 예. 경쟁이면서도 페어플레이나 혁신을 눈에 띄게 뭘 해낸다면 두 사람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큼 앞서가는 형국일 것이고요. 각자가 그리는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에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시운과 당시의 정치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느냐겠죠. 어쨌거나 이번에 잠재적 경쟁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무성 대표, 그 정치적 포용력 이런 것은 조금 과시가 됐죠. 예. 그러니까 경쟁자일 수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긴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배를 타게 한다. 이런 점에서는
뭐 상당한 정치적 감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보고 배운 또는 뭐 동물적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야를 떠나서 뭐 좀 한 번쯤 이렇게 액센트를 찍어두고 기억해 볼 만한 장면이긴 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야권도 이제 거명되는 대권 주자들이 있을 텐데 네. 야권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야권의 인물들이 지명도로는 상당히 앞서죠. 예. 일단 뭐 그 예비적 대권 주자 그룹이라고 한다면 뭐 문재인, 안철수 등 박원순, 뭐 안희정 정도까지 이렇게 꼽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분의 지명도는 김무성, 김문수에 비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확실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권은 항상 고질적으로 이른바 최대주의, 너와 나의 생각이 최대한 같아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 한두 개만 틀려도 우리는 잘못하면은 수틀리면은 짐 싼다. 뭐 이런 게 좀 아직도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박영선 파동도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지만 자꾸 갈등 요소가 하나 생기면 바로 그쪽으로 불똥이 옮겨 붙는 게 야당의 전통이었는데 그런 거 강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거 끊지 못하면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 대단히 야박하게 드리는 말씀이어서 서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전은 그렇게 밝은 게 아니다. 어둡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비판하되 모욕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강하게 비판하되 감정적 모욕, 그래서는 서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룹 간에 또는 계파 간에, 저는 뭐 계파라는 말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당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게 없다면 일당 독재나 무슨 일사불란한 그런 것이겠죠. 단지 건강하게 경쟁하는 계파여야 한다. 그래서 그룹 간 또는 계파 간의 경쟁은 하되 상대를 완전히 죽이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되겠다. 예.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생결단하듯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서는 진 쪽의 복수심만 자극하게 되니까 최소한의 금도 또는 뭐 페어플레이 이런 정신은 해야 될 거고요. 예. 이럴수록 정책적 대안을 큰 대안을 하나 내놔야 됩니다. 급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몇 개월 또 한 1년 후를 내다보고 아주 그랜드 플랜을 하나 짜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과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현 정부와 우리는 확실히 대비되는 소통 리더십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걸 주지 못하는 한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지금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모양새도 꽤 좋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유일한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라면 한국의 각 분야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불안 신드롬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하나 갖추고 들고 나옴으로써 20대부터 5, 60대까지에게 함께 어필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그건 많이 써라. 그 대신 알차게 내놔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고민 있는 대안이 있어서 이제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불안 신드롬을 해결할 수 있다면 또는 해결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그동안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추락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서 대통령을 모독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에 대한 반론이 거세죠. 예, 뭐 그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예. 뭐 삼권 분립이어서 뭐 수사 기소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통령 내가 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뭐 유가족 안 만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서른 의원의 발언과 산케이 신문 등의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 포함해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 절대적 군주가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그 극심한 모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저거로 딱 끝내버리니까 균형감도 상실을 했고 예. 지금은 분명한 공화정인데 무슨 왕정이나 옛날 뭐 이런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뭐 학자들은 짐이 곧 국가다라는 뭐 루이 14세가 연상된다 그랬는데
대통령을 모욕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를테면 그 7시간에 대해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뭐 남녀 관계다 어쩌다 그랬잖아요. 그거 일단 사실이 아니면 그거 명백한 모욕이지요. 그런데 그런 추측이나 억측이 무성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쐐기를 받고 분명히 밝힐 건 밝혀서 해버렸으면 될 텐데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괜한 추측들이 날개를 달고 퍼져갔던 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할 수는 있는 말이지만 심정적으로 100% 동의를 획득하기에는 조금 균형감을 상실했다. 예.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이나 특히 아직도 10분의 그 세월호 승선객 10분은 가족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잊어가고 있는데 예. 상징적으로라도 대통령은 언급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 7시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개 중에는 모독적인 것도 좀 있다. 네, 뭐 국가 안보든 뭐든 아무튼 옹색하지만 뭐라고 있었어야지 저렇게 선언하듯 또는 통보하듯 그래버리는 것은 역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계속된 지적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예. 시간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와의 폭행 시비가 있었던 세월호 가족 대책위 집행부 전원 사퇴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불미스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악재이기도 합니다. 뭐 누가 시비를 붙었건 누가 먼저 험한 소리가 오갔건 간에 여러 명과 한두 명이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가족 분들도 그렇게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 선후 관계 이런 게 경찰이 좀 밝혀내리라고 보고요. 예. 얼마나 정확히 밝혀낼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유가족을 제가 편들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분들의 심신이 대단히 지금 극도로 힘든 상태일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한다. 어쨌거나 술자리 이후에 그런 시비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전원 사퇴를 했는데 그동안 5달 동안 잡음이나 분열 없이 잘 이끌어온 그 마지막에 조그만 얼룩 또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옳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구 험하게 공격해대는 보수 언론들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 선후 관계는 경찰을 보십시다. 우선 빨리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퇴한 것은 그나마 조기 수습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평론가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뉴스트라다무스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죠.